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전에는 집안의 살림이천 노릇을 했던 K 장녀였고 결혼 후에는 밑빠진 독이었던 시댁의 지갑 노릇을 자처했던 30대 여자입니다. 제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결혼과 이혼을 겪으며 제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이혼이 저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한식, 양식 자격증을 땄었어요.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고 요리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요리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제 꿈은 제 의지이기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원하시기도 했어요. 맞벌이셨던 부모님은 늘 바쁘고 집에도 잘 안 계셨고 저는 장녀로서 집안의 살림과 동생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했죠.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음식 만들고 반찬 만들고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저보고 손맛이 좋고 요리를 잘하니 그런 쪽으로 나가보라고 했어요. 취업도 잘 되고 제 적성에도 잘 맞을 거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그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조리학과 졸업하고 나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근무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돈 벌어서 동생 학비도 내주고 집안 생활비도 내고 그랬죠. 그러다가 30살에 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자본금이 별로 없어서 빚을 많이 지고 시작한 가게였기 때문에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가게는 꽤 잘 됐고 나중에는 2호점까지 냈습니다. 그 정도면 제 기준에서 꽤나 성공한 거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좀 허무하고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제 20대의 청춘이 그냥 일만 하다가 끝난 것 같았거든요. 남들은 20대에 연애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추억을 쌓는데 저는 가만 돌이켜보니 악바리같이 일만 하고 얼마 없는 휴일날은 너무 피곤하니 잠만 자고 제 20대의 기억은 온통 주방밖에 없더라고요. 메뉴 개발하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물론 그게 다 저를 위한 거고 그로 인해 제 가게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만 사장 김은아가 아니라 인간 김은아를 생각해보면 좀 서글픈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본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아예 모쏠은 아니고요. 호텔 양식당에서 일할 때 선배였던 남자와 만난 적은 있는데 데이트를 그렇게 많이 하거나 설레는 연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랑보다는 업계 선배로서의 존경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배로서 존경과 남자로서의 애정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흐지부지 만나다가 그분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헤어졌죠. 하여튼 제 매장도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고 제 동생도 무사히 학교 졸업하고 자기 밥벌이 하고 있었고요. 저희 부모님도 시골로 귀농을 한다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야 되는 부담이 더 이상 없어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동안 장녀로서 고생 많았다면서 이제 가족들 신경 쓰지 말고 연애도 하고 놀러도 다니면서 네 인생 즐기라고 하셨는데요. 돈도 써본 놈이 써보고 노는 것도 놀아본 놈이 놀아본다고 내내 일만 하던 저는 돈 쓰는 것도 노는 것도 잘 못했죠.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제 인생에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가게에 스피리츠 주류를 납품하기 위해 영업을 하러 왔었어요. 자기가 그 주류회사 영업팀장이라고 했고 주 업무는 주류 입점 및 판매 촉진 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류가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었고 또 회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규모지만 적극적인 프로모션과 개발로 서서히 입지를 넓혀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 괜찮아서 저희 매장에도 입점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남자가 거의 매일 오다시피 왔어요. 얼굴이 호남형이고 성격도 시원시원 싹싹한 데다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인상과 성격이었다고나 할까요? 저도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일적인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호감이 있다고 그 남자도 저에게 호감이 있으리란 법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와 친해지면서 일 말고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하며 잘 지냈는데 그러면서 그 남자가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를 좋아한다면서요. 저는 그 남자가 고백했을 때 나는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여성스럽지도 않다. 게다가 당신보다 나이도 4살 많다. 그런데도 내가 진짜 좋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저더러 은하 씨처럼 멋진 여자를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자신감 없어 하느냐며 제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멋지고 사랑스럽다고 하더군요. 일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저는 야무지고 칼 같은 면모도 많지만 연애에서는 젬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달콤한 말에 껌뻑 넘어갔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가장 멋지다, 사랑스럽다 라는 얘기를 해준 적도 없고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물 좋고 서글서글한 그 남자는 저에게 마음을 많이 표현했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참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여태까지 집안의 가장 노릇도 하고 동생 뒷바라지도 해줘야 했고 또 주방이라는 곳이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늘 긴장하면서 바쁘고 빠듯하게 살아왔는데 그 남자가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주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만나오다가 그 남자는 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도 좋다고 했고 그 남자네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 남자의 본가는 오래되고 낡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그 집도 전세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평소에 명품 옷도 잘 입고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막연히 집도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 남자는 영업직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해서 좀 무리해서 옷이나 구두, 차를 산 거라고 했었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 한 분과 남동생 한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형편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다단계랑 주식으로 돈을 많이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 후 따로 대학은 안 갔고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남친과 달리 좀 삐딱하고 건들거리는 외모와 성격이더라고요. 남친 어머님도 염색물이 빠진 오렌지색 머리에 화장도 좀 진한 편이시고 하여튼 제 남자친구의 젠틀한 이미지와 가족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긴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간 건데 국수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인사드린다고 격식에 맞춰 입고 가고 15만원짜리 한우 세트도 챙겨갔는데 어머님이나 남동생은 집도 제대로 안 치워져 있고 옷도 집에서 그냥 입는 옷 그대로 셨습니다. 내가 인사 온 걸 모르시나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국수 먹을 건데 저보고 상 좀 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남친이 먼저 나서서 상 펴고 저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어정쩡하게 둘러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국수랑 김치 하나요. 솔직히 전혀 대접받거나 환영받는 것 같지 않아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차 한 잔씩 하는데 어머님이 저보고 나이 물어보고 우리 영민이보다 나이가 많다면서 그러고 제 손이나 피부가 너무 거칠다고 그러시고 하여튼 저를 썩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남친이 제가 양식당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장사가 잘 된다면서 말했는데 마침 시동생이 제 식당을 알더라고요. 우와, 거기 사람 진짜 많던데? 거기 사장이에요? 네. 와, 대박이다. 엄마, 거기 장사 대박 잘 돼. 그래? 돈 많이 버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었죠.
그렇지도 않아요. 뭐 월세도 비싸고 직원들 월급에. 에이, 무슨. 거기 볼 때마다 사람 많더만. 제 가게가 잘 된다고 하니 어머님 표정과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결혼도 흔쾌히 허락하셨고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시댁 식구들이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 보이긴 했지만 남편이 워낙 괜찮은 사람이니 큰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죠. 어쨌든 그렇게 결혼했고 남편은 연애 때처럼 저에게 잘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어느 날 남편이 자기 회사 대표님이랑 사모님이랑 저희 식당 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초대를 했죠. 대표님은 40대 중반처럼 보였고 대표님 와이프는 남편 또래로 30대 초반 정도더라고요. 남편에게 나중에 들어보니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2살 정도 난다고 하고요. 대표 와이프는 조그맣고 예쁘고 애교도 엄청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과 사이도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요. 서로 챙겨주고 좋아 죽는 게 보였다고나 할까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다는데 여전히 신혼 느낌이 폴폴 나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그 와이프는 대표가 뭐 먹을 때마다 이거 먹어보셔라, 저게 맛있다, 술은 적당히 드셔라 등등 옆에서 막 걱정하고 챙겨주는 거예요. 그 대표도 말은 우리 와이프 때문에 술도 제대로 못 먹고 내가 아주 잡혀 산다니까. 우리 와이프가 제일 무서워. 술 많이 먹으면 간 상하니까요. 아유, 알았어. 말 들어야지. 봤지, 최 팀장? 내가 이렇게 잡혀 산다. 보기 좋으신데요. 그러면서 부부 사이 좋다고 자랑 같은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하여튼 그 뒤로도 한 번씩은 부부 동반으로 만났고 저희 매장에서 주류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중 시댁에서는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가 제가 결혼하고 7, 8개월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시동생이 지인 자동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명의의 자동차도 아니어서 자동차 보험 적용도 안 되고 손해배상을 직접 다 물어줘야 했죠. 어머님이 전화해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그랬고 남편도 걱정이 많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지만 당장 상황이 급했기 때문에 제가 흔쾌히 수리비를 해주었고 사고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했고 어머님도 제가 너무 든든하다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어쨌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가족들이 저에게 많이 고마워했기 때문에 저도 좋은 마음이었고요. 그런데 아마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보다 쉽게 돈을 해주니까 저를 무슨 지갑처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에 이번엔 어머님이 저에게 또다시 몇백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라면서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 이모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 대신 많이 키워주고 돌봐준 친이모님인데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다면서 300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느냐 하셨어요.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좀 도와달라고 막 부탁하시길래 거절하기도 그래서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고맙다고 이모 사정 좋아지면 꼭 갚겠다고 하시면서도 남편에겐 꼭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영민이가 너한테 돈 빌렸다는 거 알면 나한테 엄청 뭐라고 할 거야. 저번에 우민이 차 사고 낸 것도 너한테 돈 받은 거 너무 염치 없고 미안하다고 얼마나 그랬는지. 아, 그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떡하니. 이모가 딱 죽게 생겼다는데 도와줘야지. 가족끼리 모른 척할 수도 없지 않니? 그렇죠. 하여튼 영민이한테는 비밀이고 내가 이 돈은 이모한테 잘 빌려줄게. 이모도 많이 고마워할 거야. 그렇게 어머님이 또 저에게 300만 원을 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300이나 빌려 가셔놓고 이모님은 저에게 연락 한 통이 없으시더라고요. 너무 급할 때 빌려드린 거니 하다못해 고맙다는 문자라도 한 통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좀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돈이 넘쳐나는 사람도 아니고 돈 빌려드리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급할 때는 어머님 통해서 빌려달라고 하시고 막상 빌려드리니 연락 한 통도 없으시구나 싶어서 기분이 좀 상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이모님이 집안 사정 때문에 급히 빌린 게 아니라 어머님이 주식 넣는다고 거짓말하고 저한테 빌린 거라는 걸요. 어머님은 주식으로 꽤나 많은 재산을 탕진하셨음에도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주식에 계속 손을 대셨어요. 주식을 무슨 도박처럼 생각하시는 분이었고 거짓말도 너무 그럴듯하게 하셨습니다. 이모님 핑계까지 대면서 저한테 300을 빌려다가 무슨 바이오 주식인가 뭔가를 사셨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죠. 하여튼 그렇게 돈을 빌려가는 것 외에도 은근하게 저한테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하는 식으로 돈을 잘 가져가셨어요. 제 딴에는 시어머니니까 어렵기도 하고 또 처음에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기에 이제라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저에게 자꾸 돈을 뜯어낸 것이었죠. 저는 그때까지도 어머님에게 이래저래 돈을 해드린 것을 저희 남편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엄마가 저한테 돈 달라고 자꾸 그러는 걸 알면 남편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까 라면서 남편 걱정을 했던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돈 뜯기면서도 남편 걱정을 했다니 저도 어지간히 반푼이었던 거죠.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고 속상해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어느 날 저는 제 결혼 생활을 뒤집을 그 전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늦잠을 자는 줄 알았던 남편은 작은 방에서 어머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잠에서 깨서 화장실을 가려던 제가 우연하게 그 통화를 들었죠.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장실 가려던 것도 까먹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대화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나는 돈 없지, 엄마. 무슨 돈? 엄마 또 혹시 주식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하지 마요. 엄마 날린 돈이 얼만데. 내가 지켜볼 거야. 하여튼 나는 돈 없어요. 뭐? 은하한테 물어본다고? 뭐 그렇게 하시던가요. 적당히 한번 물어봐요. 그 정도는 해줄 수도 있겠지. 근데 엄마, 은하한테 돈 얘기할 때 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잊지 마. 괜히 내가 안다고 하면 나까지 곤란해지니까.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이 뜨악했죠. 그리고 조용히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말이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한테 돈 빌리면서 저희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잖아요. 저희 남편이 알면 저한테 미안해하고 난리칠 거니까 말하지 말라고 한 줄 알았는데 웬걸 남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지가 먼저 나서서 자기는 돈 없으니 저한테 빌리라고 하질 않나. 그러면서 지는 모르는 걸로 하자고 하질 않나. 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남편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뒤통수가 얼얼하고 뭔가 내가 여태까지 남편에게 속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제 앞에서 너무 친절하고 다정한 사랑꾼 같았는데 그 어머님과의 통화는 정말 반전이었습니다. 말투도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고 완전 양아치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저에 대한 남편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 남편은 외모가 훤칠한 편이라 인기도 많았는데요. 반면 저는 외모도 자신 없고 잘 꾸미지도 못해요. 별로 이성에게 인기 있는 스타일도 아니죠. 그런데도 남편은 제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그 진심이 좀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가게를 2개나 운영하니까 돈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좋아하나?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시댁 형편이 별로 좋지는 않다 보니까 신혼집도 제가 청약 당첨된 집에서 시작했고 남편은 결혼할 때 해온 돈이 3천만 원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그 돈은 신혼집 잔금 치를 때 보태서 냈고 나머지는 다 제 돈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드는 비용을 남편은 3천만 원, 나머지는 제가 다 한 셈이죠. 남편 회사가 크진 않아도 그래도 오래 일했고 영업팀장이라고 했는데도 연봉이나 벌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았고 또 남편이 그간 시댁 생활비를 책임졌다 보니 모은 돈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해했고 제가 더 여유가 되니 제가 더 많이 내고 부담했던 거죠. 그런데 그 전화를 듣고 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남편이 혹시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만만하고 돈이 잘 나올 것 같아서 결혼 상대자로 선택한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내 자격지심이다 싶으면서도 한번 생겨난 의심과 불신은 점차 커지는 겁니다. 결국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남편의 폰을 몰래 뒤져보기로 했어요. 제 앞에서 보여지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남편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폰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란 걸 잠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남편 카톡에서 어떤 여자와 자주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대화 내용을 보고 경악을 했거든요. 남편은 저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속마음이 뭘까 궁금해서 몰래 폰을 뒤져봤는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애라는 이름의 여자였는데 둘의 대화 수위가 상당하더라고요. 보고 싶네, 사랑하네는 기본이고 엉덩이에 점이 귀엽다느니 내가 준 속옷을 입어봤냐느니 그 대화들을 보는데 정신이 다 어질어질했습니다. 현실감도 안 느껴졌어요. 분명 제 남편과 묘령의 여자가 나눈 대화인데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죠. 제 앞에서는 사랑꾼처럼 저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굴면서 뒤에서는 자기 식구들이랑 제 돈 뜯어낼 궁리만 하고 게다가 몰래 다른 여자랑 바람질까지? 뒤통수도 그런 뒤통수가 있을까요? 배신감 때문에 치가 떨린다는 게 뭔지 알겠더군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상간녀의 정체였습니다. 미애라는 이름이 낯이 익은데 누군지 퍼뜩 안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주고받은 사진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바로 그 미애라는 여자는 남편 회사 대표의 아내였으니까요. 그렇게 인꼬부부로 잘 지내왔던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애교스럽게 잘하던 그 대표 와이프가 제 남편의 상간녀였던 거죠. 어퍼컷을 맞은 듯 기막힌 사실 앞에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고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저는 어지간해서 우는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 순간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졌고 가슴이 막 쥐어짜듯이 아프더라고요.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은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출장이 있어서 아침 일찍 나가야 된다고 했었는데요. 저는 새벽 4시까지 잠 한숨도 못 자고 있다가 남편 폰을 다시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했어요. 너무 피곤하고 머리가 어지러운데도 정신은 말짱하고 잠은 전혀 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일어났고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저는 자는 척을 했고요. 출장이랍시고 나가지만 또 그녀를 만나러 가는 걸지도 모르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면 그 즉시 남편 뺨이라도 날리고 난리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좀 다르더라고요. 너무 얼떨떨하다 보니 멍해지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갔고 이틀 뒤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출장지에서 사진도 보내고 밥 잘 챙겨 먹으라던가 특산물 사간다는 소리도 하고 보고 싶다고 그러고 여기 주변에 관광지가 좋던데 다음에 놀러 오자고도 하더라고요. 평소처럼 애정 가득한 문자를 보내는데
쓴웃음만 나왔습니다. 이 말들 중에 진심이 하나라도 있을까 싶더라고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무슨 짓을 한지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깊은 분노가 찾아왔죠. 남편은 저에게 애초부터 진심이 없었고 그저 이용만 하려고 했다는 걸 명확히 알겠더군요. 눈앞에 있었으면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극도의 분노가 찾아왔죠. 저는 어지간해선 쉬는 일이 없는데 그날은 도저히 일을 할 정신이 못 되어 직원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 종일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고민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엿먹이고 되돌려주고 이 결혼 생활을 끝낼까였습니다. 사랑 가지고 놀고 속인 그것들에게 저도 뭔가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왔고 제 선물이니 뭐니 얄궂은 기념품 몇 개 사왔더라고요. 그 여자한테는 비싼 구두니 화장품도 잘 사준 것 같은데 나한테는 몇천 원 하는 이런 수준 낮은 기념품을 주나 싶어서 또 열받는 겁니다. 지네 가족들이 저한테 들고 간 돈이 얼만데요. 내가 이런 거 받아도 고마워하고 좋아하니까 이게 진짜 사람을 호구로 봤구나 싶어서 눈앞에서 그 선물을 버리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남편 모르게 이혼 준비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한 방 먹일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남편 회사의 대표이자 조미애의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겠죠. 무작정 연락할까? 찾아갈까? 서류를 보낼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던 도중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셨더군요. 어머님 연락 받고 싶은 마음도 상황도 아니라서 씹었는데 계속 연락이 왔고 기껏 받았더니 하시는 말이 또 돈 얘기였습니다. 우민이가 이번에 회사에 취업을 했어. 내가 걔 번듯한 회사 취업하는 거 너무 기다렸는데 아는 지인이 소개를 해줬다고 하더라고. 시동생이 취업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에서 막 짜증이 났죠. 네, 그런데요. 그런데 하는 일이 영업 이런 거라서 개인 자차가 있어야 된다네. 회사 차가 없대요. 개인 차가 있어야 취업이 된대. 그 회사는 그렇다네. 근데 우민이가 차가 어디 있니? 그래서요? 뭐 비싼 차까지는 말고 적당한 차 한 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도련님 차를 사달라는 건가요? 뭐 할부로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 취업하려면. 영민 씨한테는 말하셨어요? 영민이는 해주고 싶어 하는데 돈이 마땅치 않다고. 참 뻔뻔하더라고요. 이 인간들이 진짜 나한테 돈 맡겨놨나, 사람을 어디까지 벗겨먹으려 하나 열받는 겁니다. 시동생 차까지 사달라뇨. 예전에는 가족이라서 좋은 마음으로 해줬다면 지금은 남편 놈 배신 때리고 바람펴서 이혼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제가 시동생 차를 사주게 생겼나요? 그래서 진짜 생각 같아서는 욕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 순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군요. 남편이 동생한테 차 사주고 싶다고 하면 해줘야죠. 정말? 근데 영민이가 당장 돈이 없다고 그래서. 곧 생길 거예요. 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 정말이니? 아휴, 우리 며느리 진짜 시원시원하다. 그러면 돈은 언제쯤? 이번 주 금요일에 저랑 어디 좀 가세요. 거기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 알겠다. 고마워. 너는 진짜 우리 집 복덩이야. 복덩이가 아니라 그저 만만한 호구겠죠 싶어서 쓴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주 금요일은 남편 회사의 창립 기념일 날이었습니다. 남편 회사는 직원들이 30명 안팎인데 호텔 연회장 빌려서 식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금요일 날 어머님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에게 조수석에 타라고 했죠. 어디 가는데? 돈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 은행 가는 거니?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운전했습니다. 어쨌든 우민이한테도 말했는데 우민이도 너무 좋아하더라. 우민이가 대학도 안 나와서 취업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얼마나 좋은 기회니. 저는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운전만 했습니다. 제가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니 어머님은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은행이 아니네? 어디로 가는 거야? 따라오세요. 돈 필요하신 거면.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함께 연회장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둥그런 테이블에 직원들이 모여 앉아있고 저 멀리 회사 대표와 조미애도 보이더라고요. 사실 기념일 파티라 직원 가족들도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해서 남편이 저한테도 얘기했는데 제가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어머나, 이게 뭐니? 영미이네 회사에서 이런 거 하는 거야? 네,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고 빌렸대요. 아휴, 그러니? 여기서 식사하자고 나 데리고 온 거야? 그것보다 소개해드릴 사람 있어서요. 아, 저기 있네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갑자기 어머님이랑 나타나니 엄청 놀라더라고요. 어? 여보, 여기 어떡해? 못 온다면서 엄마까지 같이 왔네? 대표님은 저기 계시네. 대표님? 대표님은 왜? 당신도 따라와. 저는 어머님과 함께 대표님 앞으로 갔습니다. 대표님은 조미애와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아유, 오셨어요. 옆에 분은? 저희 어머님이세요. 그러시구나. 잘 오셨어요. 와서 식사하고 그러고 가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환하게 웃는 대표님을 보니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잘못은 제 남편과 조미의 이 두 연놈이 한 거니까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어머님에게 말했습니다. 일부러 어머님 모시고 왔어요. 어머님, 이분이 영민 씨 회사 대표님이고 이쪽은 대표님 아내분이세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 바람피는 상간녀이기도 하고요. 제가 저 말을 덤덤하게 하자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지더라고요. 조미애도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보고요. 뭐라고요? 대표님 모르셨죠?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제 남편하고 조미애 씨하고 더러운 불륜관계더라고요. 여기 두 사람이 나눈 카톡도 다 인쇄해서 갖고 왔습니다. 소송하실 거면 증거로 쓰셔도 될 거예요. 제 거침없는 말에 남편과 조미애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멍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폭로할 줄은 몰랐겠죠. 얘,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니? 어머님 아들 바람 폈다고요. 회사 대표 와이프인 이 여자하고. 두 사람이서 나눈 대화가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제가 이혼하고 자리 비켜주려고 합니다. 고로 어머님 며느리 자리 때려칠 거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돈 해달라고 하셨죠. 저는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가 아니니까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어쩌면 어머님 새며느리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준비해온 말을 차분하게 했습니다. 피가 차가워지기라도 한 듯 흥분하지 않고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제 말에 어머님 눈이 휘둥그레지고 대표님 허둥지둥 제가 건넨 서류봉투를 열어보는 겁니다. 그 서류봉투 안에는 그 두 사람이 나눈 은밀한 대화를 인쇄한 종이들이 다 있었죠. 이게 다 뭐야? 그러자 조미애도 보더니 놀라서 막 변명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보. 이 여자 미쳤나 봐. 최 팀장 뭐 하고 있어요? 이 여자 데리고 나가요. 여보, 저 여자 미친 여잔가 봐. 다 거짓말이야. 내가 무슨... 그럼 다 이게 다 뭐야? 이거 저 여자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난 이런 적 없어. 조미애는 허둥지둥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고 대표님의 얼굴이 막 일그러지더라고요.
소란이 일어나니 직원들도 막 웅성거리면서 다 쳐다보고 주변으로 모였죠.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패닉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영민아, 이게 다 뭔 소리니? 야 은하야,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제 알아서들 얘기하세요. 저는 빠져줄 테니까. 그렇게 가려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는 겁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 놀고 있네. 그럼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회사 대표랑 바람나서 나한테 처음부터 사기친 주제에 내가 이런 거 폭로할 때도 네 사정 봐가면서 해줘야 되니?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이거 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 미친 여자야. 라면서 끝까지 저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테이블 위에 있는 물컵을 들어 그 여자 얼굴에 확 끼얹었습니다.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주변 직원들도 난리가 났죠. 이게 어디다 대고 자꾸 미친 여자래? 미친년은 너지. 남편 앞에서는 살랑살랑 거리면서 뒤에서는 부하 직원하고 바람핀 주제. 증거가 눈앞에도 있는데도 어디서 지랄이야. 너, 내가 상간소송 보낼 거야. 그거나 딱 기다려. 그리고 최영민 너도 마찬가지야. 사람 마음 가지고 놀아. 이 인간 쓰레기들아. 너네 둘 다 내가 매장시킬 거야. 이 더러운 것들. 저는 그렇게 폭발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서 퍽 하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돌아보니 화가 난 대표가 남편 얼굴을 막 때리고 말리는 조미에 밀치고 어머님도 내 아들 왜 때리냐며 고함 지르고 대표 잡아당기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던 거죠. 저는 코웃음 치며 그 꼬라지 보다가 나갔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전화해서 너 때문에 회사도 잘리고 다 망했다면서 자기는 조미애 씨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면서 박박 우기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네 엉덩이에 점이 귀엽네 속옷색이 어쩌네 얘기해놓고 우기면 다인가요? 저한테 고소를 하네 어쩌네 색 난리를 치길래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시작했는데 남편은 그 과정에서 저의 식당도 한번 찾아왔어요. 저한테 위협을 가하려고 온 모양이었죠. 난동 피우려는 거 직원들이 저지하고 제가 경찰에 신고도 해서 끌려가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회사 대표 와이프랑 바람나고 경찰서 들락날락 했기 때문에 진작에 회사 잘렸다고 했고 대표로부터 위자료 소송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대표랑 이혼한다고 그러고 집에서도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회사 대표 사모님 행세하고 다니다가 한순간에 날아간 거죠.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동안 빌린 돈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드린 게 아니라 빌려준 거기 때문에 돌려받겠다고 했는데 돈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다 생각이 있었죠. 애초에 저희 집 살 때 남편이 잔금 치르는 명목으로 또 결혼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줬는데 그 돈으로 위자료 및 빌린 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에게 돈 한 푼 못 돌려받게 된 셈이었죠. 저는 그 여자에게도 위자료 소송으로 따로 돈 받아냈고요. 남편이나 그 여자나 이혼당하고 위자료 물고 회사 잘리고 꼬라지가 참 볼만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난장판도 만들었고 개망신도 줬고 위자료도 다 받아냈습니다. 그것들은 둘 다 손잡고 자멸의 길로 가게 되었죠. 그럼에도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이라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인간이 처음부터 계획적이었고 애초에 나한테 진심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그저 이용만 당했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기분 더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돈 잘 벌고 자기 식구들한테 돈 잘 써줄 수 있는 여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연애는 그 여자랑 한 거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씁쓸하고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멍청했구나 싶어서 자학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음먹고 접근한 그 뱀 같은 인간을 제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었겠나요? 저에 대한 진심마저도 다 포장을 할 수 있는 인간이었는데요. 그저 저는 질 나쁜 사기꾼 같은 인간한테 걸린 거죠.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 속은 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이용당했던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더불어 든 생각이요. 그따위 시댁에는 필요한 때 돈 해주면서도 정작 살면서 저를 위해서는 뭔가를 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는 참 박하게 살았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사실은 세상 그 무엇보다 제 스스로를 가장 위하고 아껴줬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게 저를 돌보지 않고 악창만 떨며 살았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은 좀 줄이더라도 나를 많이 돌보고 살자.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좀 여유롭게 살자. 그런 생각으로 가치관이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라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진 않지만 또 그런 일을 겪음으로 얻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 복은 없었지만 그래도 돈 복은 있는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또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 늘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봐야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